바뀌어요 여기가. 그래서 수탁이라 그러지. 이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주에 바뀌어. 또 다음 주는 인수인계 기관이에요. 여기 현재 기관과 차후 기관과. 그래서 일체 여기 대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한성대역으로 가는데, 한성대 모르시는 분, 안 가보시는 분,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저기 오늘 박영민님이 물어봐서 우리 원성강님이 제값 올렸잖아. 다음 주는 밴드에다가 한성대역 6번 출구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6번 출구에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차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셔요. 조선왕릉의 구조적인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면 계속 얘기하는데 이 설명은 지금 여기서부터 제실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의 명칭과 기능, 그런 용도 이런 거 설명하는 건데 다음 주에 태릉 갈 거거든요. 태강릉 할 때 태릉 선수촌 옆에 거기에 왕릉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현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설명에 대한 그런 예입니다. 능에서부터 정자가 홍살문, 배터리가 닫으면 잠깐만요. 능에서부터 정자가 홍살문까지 쭉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우리 왕릉을 이미지를 넣고 들어보세요. 물론 예외도 있다.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닌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수락관과 오른쪽에 수복방이 대칭, 좌우에 대칭 구조로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수락관은 최초에는 제기를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자꾸 분실을 하니까 제기는 그 입구에 있는 제실로 옮기고, 수락관에서는 그 제사 때 음식물 올리기 전에 잠깐 다시 손보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복방 또는 수직방은 그 아까 얘기한 수직군, 능을 지키는 사람의 숙직실에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는 온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제실이 있어서 향대청이 있고 제관들이 대기하고 등등 있는데, 이것도 일제시대 때 다 함폐해져서 가장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령릉의 영릉, 효종릉 있죠. 거기에 있는 제실은 보물입니다. 제실 자체가. 그게 가장 지금 거의 원형으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5개월, 제후는 5일 염하고 5개월 장사 치른다 그러는데 그 5개월 동안의 관건은 뭐냐? 능 공사를 마치는 거예요. 공사를 마쳐야 들어가지. 그래서 속도전을 하는데 문제는 공사보다 더 시간 끄는 게 뭐냐? 명당 싸움인가요? 명당 싸움. 죽자사자를 걸고 싸워요. 그래서 선조비 같은 경우는 기껏 잡아놨더니 명나라에서 또 반대를 한 거예요. 이때는 명나라가 와 있을 때니까.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울이 닥치니까 또 겨울 공사 못하고 9개월씩 걸린 이런 예가 있고, 또 효종 같은 경우는 윤선도가 수원을 추천했는데 송시열이 반대해가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세종대왕 옆에 그 효종인데, 그 자리에 나중에 또 저기로 내려가죠. 윤건능이. 그런 어떤 이 자리 싸움, 명당 싸움 이런 것이 오히려 공사 기간보다도 그런 싸움에 공사가 스탑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 자재 조달이 어렵죠. 특히 석재. 능 앞에 있는 그 혼유석, 일반 사대 보면은 묘 앞에 상석이 있는데 상석에 제사상을 진설하지요. 근데 왕릉은 앞에 혼유석인데 혼유석에 진설하지 않고
그 밑에 정자각에 제사상을 차려서 거기다가 진설을 하고, 혼유석은 글자대로만 하면 혼이 나와서 노는 곳, 혼유석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3m, 2m, 두께 75. 그리고 가서 보시면 지금 기술로 봐도 기계로 해도 그렇게 매끄럽게 못 갈아. 그 정도로 매끄럽게. 그때 다 수타로 할 때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기록을 보면 승려들이 자비량은 뭐냐면 임금을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네 먹을 건 네 가져오고 네 돈 안 준다. 그게 자비량이에요. 요새 개척교회 목사들 자비량으로 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일체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하는 거죠. 나중을 보고 하겠죠. 그래서 한 달간 와서 부역을 하는데 숙종릉 할 때 기록을 보니까 2,000명을 각 도별로 할당을 해요. 이때 승려들이, 그때 승려가 1,000인에 가까운 계급이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뽑아. 근데 2,000명이 뽑는데 1,000명이 그 혼유석 돌 날리는데 투입된다. 그랬다가 너무 잘못돼서 2명이 죽어가지고 또 책임자 불러다 곤장 때리고 막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승려들 동원은 스톱이 됐고 백성들을 불러서 노임을 쳐줘가지고 일당 이렇게 주고 정상화되고, 도구, 우리 수원 화성도 보면은 이제 도구가 나오죠. 도르래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이렇게. 문인석, 무인석 그거 돌도 4개잖아요. 무인석 돌, 문인석 돌. 그거 옮기는데도 50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력으로만 옮기니까 힘들죠. 신도비가 있는데 신도비는 임금의 신도비니까 얼마나 커요. 신도비가 더 힘들어. 물론 신도비는 능으로 안 올리고 능 밑에 있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서 신도비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신도비는 태정, 태세에서 딱 끝나요. 신도비 만들지 마라. 임금은 실록에 뭐 술 먹고 헛소리한 것까지 다 써놨는데 뭔 신도비를 세우느냐. 근데 그 원래의 뜻은 백성들 고생시키지 마라. 그래서 신도비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쓰지 않습니다. 임금들은. 목재는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수월하게, 석재가 힘든 거지. 그리고 왕릉에 대한 건축물들이 이 대를 넘어가면서 자꾸 뭔가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숙종 때는 좀 간단하게 하도록, 고종 때는 정자각을 줄이고 막 서로 다른 정자각을 통일합니다. 지금 정자각이 되게 고종 때 손본 거야, 마지막으로. 그리고 봉분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산릉도감에서 의계에 딱 정해진 걸 보면 직경, 높이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이제 폐허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능참봉을 폐지하죠. 그리고 능지기들이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땅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건물 관리 안 되고 능 무너지고 석재 가져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능의 그 액세서리나 갖춤 모든 것이 가장 잘 된 건 태종의 헌능, 헌인능 알죠? 헌인능의 헌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헌능은 가면 길을 쓰고 위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정자가 글자 고물의 정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영어로 T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정자각. 그러니까 정자각 그러면 정자가 어디 양반들이 가서 쉬는 정자가 자꾸 떠오르는데, 저거 아나운서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정자각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정자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자각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정자로 생긴 건물이니까. 거기서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T자로 생겼는데 뒤에 일자로 생긴 게 정청, 거기다가 진설하고 이렇게 T자로 생긴 게 배위청, 거기서 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정자로 돼 있죠. 지붕은 다 막배 지붕인데 일부 팔짝 지붕도 있고, 다 입공식인데 다포식도 있고. 제가 지금 외국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포식, 입공, 막배, 팔짝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거쳐야 된다는 거야. 입문과정 거친 사람 이거 다 이제 알아. 근데 지금 제가 외국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기둥과 내부 벽체에는 도배를 했는데, 기둥의 경우는 아랫부분에만 흰 칠을 하죠. 그거는 신성한 건물이다. 하늘에 약간 떠있는 느낌을 주고, 높은 사람, 높은 곳. 그래서 계단에도 구름 무늬를 새기는 건 구름 위에 있다. 이런 의미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정자각이 5칸인데 일부 8칸으로 키운 것도 있어요. 비각, 비석을 세운 건 1칸짜리. 좀 그야말로 단칸방이죠. 우리가 단칸방에 살았다 할 때는 그게 1칸이거든요. 근데 칸이 작지만 지붕은 8짝으로 해서 격은 높여줬다. 비각도. 그 다음에 향로와 어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길, 이걸 향로라 그러거든요. 향로, 어로. 근데 옛날에는 저걸 참도라 그래서 참배하는 길. 근데 그걸 그림을 안 쓴다. 왜? 이거 일본식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참도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이 들어가는 길 가운데. 여기는 임금도 가운데로 못 가요. 다음 세컨 다리가 임금 거야. 세 번째가 세자 거. 세자 거 없는 데는 그냥 임금하고 향로만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홍살문. 홍살문은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짬뽕이죠. 홍은 한자고 살은 우리말이야. 순수하게 한자를 내면 홍전문 그래야 돼. 화살전자. 근데 이미 굳어졌어. 홍살문. 빨간 살을 세운 문. 여기서부터 신성한 곳이다. 뭐 그런 단어 이런 거 굳어진 거라든지 우리가 모르고 쓰는 거 많죠. 미에로파이바가 3개 국어인지 알아요? 미에로파이바 맛있는 거. 3개 국어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한자잖아요. 그 미로 간다 이거야. 바이바 섬유질. 그래서 미에로파이바가 3개 국어입니다. 이거 내면답에 와서 듣는 말이야. 이런 거는 딴 데서 이런 얘기 안 해줘. 그 다음에 그 홍살문은 딱히 뭐 정해진 규격은 없다. 그래서 동구릉 같은 데 보면 능 입구에는 큰 홍살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능마다 다시 작은 홍살문이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곡장이라는 것은 능 뒤에 이렇게 꺾어진 담장을 구부러진 곡담장, 그래서 곡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구름무늬를 넣은 것도 있다. 파주장릉. 인조, 요번에 그 앞에 아파트 져가지고 난리 난데, 나중에 한번 가면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무늬가 있다는 거는 거기가 하늘 위의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조선왕릉은 군데군데 모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장릉, 인조, 파주장릉, 인조 아버지. 파주삼릉은 옛날에는 우리가 공순영릉이라 그랬어요. 공순영릉. 서삼릉, 서호릉, 동구릉, 사릉, 홍유릉, 광릉, 양주 온릉 개방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태강릉, 이 태릉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정릉, 의릉, 선정릉, 헌인릉, 수원의 윤건릉, 여주의 영령릉, 멀리 영월의 단종장릉 해서 40개. 요즘 우리 1년 답사라는 요 정도는 딸딸딸딸 그냥 입에서 나와야 돼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디지 거기 어디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잖아 세종대왕 거기 어디야 막 그래. 왕릉은 한양 도성에서 심리, 원래 한양이 제가 요번 한양 성곽 답사할 때 알려드렸죠. 한양이 어디까지냐? 성곽에서 심리까지 밖에까지 한양입니다. 그래서 성저 심리라고 그래요. 성곽 밖이 바로 한양 밖이 아닙니다. 그 바운다리 심리까지는 한양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야채도 재배하고 뭐 해서 다 한양에 납품하는 사람. 그 밖에부터 그러니까 심리 안으로 못 들어와 등이 그 한양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심리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대신 100리를 넘어갈 수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80리래. 지금 리의 그 개념이 좀 바뀌었겠죠. 도량형이. 그래서 거기 100리에 딱 걸린 게 수원 윤건릉이에요. 수원이 80리가 넘은 거야. 정조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어명이다. 수원은 80리다.
80년 넘는다 그러면 엄형을 어기는 거야. 그 정도로 80리 100리 개념이 있었어.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임금이 조상묘를 갖다가 불상사가 구테타라든지 반역이 생겼더라도 바로 당일날 궁성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백데이터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한강은 아주 난공불락이죠. 그러니까 한강 밑으로는 잘 안 넘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밑에 몇 개가 있었죠 지금. 그리고 능 빼고 원묘는 거의 제자리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왜? 도시개발에 밀리는 거예요. 능은 밀려난 거 없어요. 능은 도시개발에 밀려난 게 없고 우리나라 세계유산 할 때 세계유산 팀들이 현지조사 나와서 감탄한 게 선정능이잖아. 강남 노른자의 땅에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우리는 그게 지적받을까봐 겁을 낸 거예요. 너무 바짝 잘려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럴까봐. 근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지킨 게 잘한 거다고 칭찬을 받았대요. 그만큼 능은 건드린 적이 없는데 원묘는 거의 제자리 없어요 지금.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예를 들면 효창운동장이 효창원이 있어서 효창이거든. 근데 효창원은 쫓겨나고 거기 운동장이 생기고, 연세대학교 앞에 수경원이 있었는데 수경원 쫓겨나고 뭐가 바빴는지 정자각은 놓고 가가지고 연세대학교 입구에 정자각만 남아있어. 그게 뭔지 몰라 연대생 애들은. 가르쳐야 된다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좀 잡다한 얘기들,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 수 없어서 잡다한 얘기들을 좀 엑기스로 줄여서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려드린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열어보시면 괜찮은 데이터들 꽤 많아요. 그 숫자로 표현하는 거 거기서 참고를 보시고, 이제 사실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정식 1교시 강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아까 얘기한 태종의 헌인능입니다. 헌인능. 이제 이렇게 제가 2010년대 처음에 답사할 때는 40기능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능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 까다로워져 가지고 하여튼 가는 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협조를 하든지 뭐 해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뒤에서 찍은 거야. 태종이 어디 쪽에 있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손잡으라고 지금 돌로도 묶어놨어요. 이렇게 X자로 묶어놨어. 제가 40기 능에 태종 태세 문단세 태종 이성계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이성계부터 지금 집어 던지면 상당히 지금 또 문화적 충격이 올까봐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진도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고려라는 거기 역시 5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왕조가 무너지고, 정확히 말하면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 고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잘못 배웠다는 것을 참 너무 암기식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인은 언제 건국됐나 1392, 임진왜란 1592 이런 건 자료, 대한제국 1897 막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그 연유, 까닭, 어떤 원인과 결과, 거기서 엉킨 게 어떤 문제였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 잘 몰라. 듣느니 처음이래. 그 역사 교육이 잘못된 게, 물론 다 그 교육으로 커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교육 같은 우리 내문답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그 중에 우리가 후삼국 45년도 공부 안 합니다. 그냥 견훤이 잠깐 나오고 뭐 양길이 나오고 막 귀에는 들어봤죠.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한 나라가 선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가지 원인과 이유만으로 덜렁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성계가 어느 날 내가 나라 세워야지 그러고 조선 세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서든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수많은 그 우연과 필연이 막 엮이면서 넘어온 게 한 나라의 탄생이고 한 왕조의 멸망인데 그걸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 이제 후백제를 견훤이가 건국을 했고 왕건이 궁예 휘하로 원래는 왕건 아버지가 원래 들어갔죠. 궁예 휘하로 들어가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고려죠 이게 후고구려를 건국해서 물론 다른 일부 저기들이 그 토호 세력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견훤과 궁예를 또 쫓아낸 왕건이 그 자웅을 겨룬 거죠. 그래서 918년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국호를 고려 이때를 고려의 건국으로 잡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리고 이때 견훤의 아버지 문경 지역에 있는 아자개가 먼저 귀순을 합니다. 이게 이상한 갈등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왜 견훤이 자기 아들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 견훤과의 관계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견훤도 자기 아들한테 또 당하잖아요. 아무튼 아자개가 왕건이한테 귀순을 하고 나중에는 견훤도 세자를 사남 금강이를 하는 바람에 금강이가 큰아들인가? 신검이 큰아들이구나. 신검이가 아버지를 금산세에 가두고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2대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도망 나와서 왕건이한테 귀순을 하죠. 그리고 왕건이한테 견훤을 쳐달라고 그러죠. 신검을 견훤이가 신검을. 그래서 신검을 치러 고려군이 내려가는데 선두에 견훤이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막으려고 서 있던 그 옛날 견훤이 장수들이 보니까 옛날 자기 주군이 내려오는 거야. 말머리를 다시 돌리고 그래서 신검이가 항복을 하고 죽이진 않았다 뭐 이런 설이 있죠. 그리고 경순환도 귀순을 하고 그래서 신라는 전쟁을 통해서 망하지 않고 항복을 해서 나라를 바친 거죠. 경순환이. 그래서 최종 후삼국 통일을 왕건이 이루었다. 요 후삼국 45년 그 디테일을 한번 관심 갖고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자, 고려가 섰어요. 고려가 섰는데 고려가 섰을 때 우리가 나라 요 한반도 정세 얘기하면서 세계 정세까지는 몰라도 중국 정세를 알아야지 얘기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는지가. 이때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이라는 아주 막 이런저런 나라들이 나오고 사라지는 그런 혼란기를 거쳐서 여기에 종주를 누가 잡았냐? 송나라가 잡은 거예요. 중원의 주인이 됐는데 이 북쪽에서는 거란족이 힘을 키워서 요나라를 세워서 이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쳐들어서 송나라가 쫓겨나서 남송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거란을 안 좋아해요. 이 발해 유민들이 다 고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왕건이가 저놈들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란족을 안 좋아해요. 송나라하고 국교를 맺어 쫓겨내려가도. 근데 거란이 3번 쳐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선영이 왔을 때는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보냈고 두 번째 또 뭐 어쩌고 했는데 여기서는 개경이 떨어져요. 3번째가 강감찬이가 물리친 거거든요. 그 역사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고려 때 초창기에 중국과 이쪽은 이런 어떤 파워의 변형이 있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여기에 이쪽에서 여진이 크고 있었고 요 위에서 몽골이 크고 있었죠. 이 거란은 얼마 못 가.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막 백지에다 쓴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고. 먼저 여진이 커요. 먼저. 그래서 이게 금나라가 돼. 그래서 금나라가 이 요나라를 밀어내고
남송으로 내려간 송까지 밀어내지만 여진이 금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여진정이 세운 게 그게 후금이야. 그래서 이 금을 다시 세운 게 그게 청나라죠. 근데 요거는 고려 때니까. 그랬지만 이 여진이 세운 금도 결국은 여기에 최종 주인이 못 되는 게 몽골족이 아주 강력한 그 제국을 세우죠. 원나라. 그래서 다 멸망시킵니다. 몽골이. 그리고 처음에는 뭐 고려의 형제를 형 동생 하자 그러다 나중엔 신하국으로 맺었죠. 그러면서 6번인가 7번인가 그 몽고의 침입이 이루어지죠. 그때 고려는 무슨 상태였냐면 이게 무신 정권 때예요.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임금은 다 허수아비야. 임금을 막 얘네들이 바꿀 때인데, 그러니까 무신 정권에서 특히 최씨 정권 때인데 안 되겠다. 이놈들이 물에 약한 놈들이니까 강화도로 가자. 그래서 강화도로 옮깁니다. 요 무신 정권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로 옮겼지만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에 태자가 원으로 들어가고 원종이 원으로 들어가면서 강화를 맺고 출육, 환도, 육지로 나와서 개성으로 돌아가는 걸로 해서 하는데, 그게 고려 왕조에서는 무신 정권을 끝내고 왕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신 정권이 끝나고 나머지 이때는 뭐냐, 몽골의 간섭, 좋게 얘기하면 간섭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몽골 지배기가 또 100년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려는 무신 정권 100년, 원 간섭기 100년, 그리고 혼란기를 거쳐서 망하는, 그 고려를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고려는 고려 때 이름이 서양에 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코리아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고려는 고구려랑 같습니다. 고구려 이꼬르 고려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천만의 말씀 고구려 때 이미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고구려 때 전해진 게 코리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요새는 이런 말 거의 안 쓰는데 옛날 고리짝에, 이게 고리짝이 무슨 이렇게 할머니들 뭐 넣는 게 고리짝이 아니고 고려짝입니다. 고려짝. 조선시대 때 유행한 말이, 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고려적 얘기 아니냐? 입이 다 바뀌었거늘 그 얘기를 또 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적애가 고리짝애가 됐고, 한동안은 사파리를 한자로 고려라고 그랬는데, 여시절이에요. 여시, 고려의 눈. 요거는 제가 왜 그랬는지,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만 나와 있어서 어디서 확인이 되면 우리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연천에 있는 숭의전 고려 종묘입니다. 고려 왕 넷만 모신 거예요. 넷 이상 못 모시게 한 거야. 왜? 조선이 5을 모셨으니까. 처음에 조선보다 크면 안 돼요. 왜 이성계가 조상 4을 왕으로 추천했는지 알아요? 왕건이가 조상 3을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보다는 하나 많아야 돼요. 요거 답사 갈 겁니다. 연천으로. 고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4년 만에 망했는데, 처음에 잘 왕조를 세워서 후삼국 통일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처음에는 그야말로 문민 귀족들이 잘 나라를 운영했지만 하대로 내려오면서 무신 정권 100년, 그 중에 아주 최씨가 아주 60년 그냥 말아먹었죠. 그 다음에 몽골 침입이 6, 7회 이상 이어지면서 전 국토를 유린하고, 그 덕에 무신 정권은 끝냈지만 몽골 지배기 100년 또 이어지고, 그리고 원이, 요 얘기도 갑자기 공민왕이 왜 반원 친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사는 몰라도 중국 쪽은 알아야 된다니까. 이미 그때 원은 지는 해고 명이 뜨는 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 노땡큐, 명하고 거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이 반원 친명 정책을 피지만 여의치 않고 시해당하죠. 암살당해. 그리고 우왕 창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왕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자꾸 천령 이북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놈들 안 되겠다 치자. 그래서 요동 정보를 나가다가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말머리를 돌린 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그래서 조선이 서게 되는, 요거는 고려가 망하는 마지막 빅 이벤트들입니다. 저기 맨 밑에 공양화. 공양화. 네. 오케이. 한 글자 찾으면 500원씩 줘야 되는데 무신난을, 고려가 망한 게 이제 무신난하고 원지백이 하고 있는데, 크게 큰 아주 역사적인 100년씩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500년에 200년은 사실 고려가 없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신난을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고려 무신난은 특히 어떻게 이어졌는지, 가장 거기에서 피크가 이자겸의 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무신난이 이자겸의 난, 인천이시라고도 하고 경원이시라고도 하는데, 이자겸 앞에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가 이허겸이 시조예요. 인천이시에. 인천에 가면 원인제 있죠. 원인제 역도 있고, 원인제가 이허겸의 제실입니다. 인천이시에 시조 묘가 있고 거기 제실이 있어서 원인제인데 지금 거기 전철역 생기고 대박 났어요. 여기. 일개 가문의 제실 이름을 역으로 써도 되나? 근데 그냥 인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원인제가 뭔지는 몰라도 그냥 원인제 역이 있으니까, 이 인천 이씨들의 가장 권력을 잡게 된 5사람입니다. 이 이허겸은 사실은 요게 이제 태조부터 요 아들들인데, 여기가 나주댁 소생이죠. 돗자리 임금 아시죠? 돗자리 임금 얘기해야 되나? 왕건이가 나주 가서 나주댁, 우물가에 있는 나주댁한테 그 물 한 컵만 주시오. 그래가지고 물을 줬는데 버들잎을 띄워서 줬죠. 이성계하고 똑같아. 그 전설. 이성계는 왕건 컴플렉스에 있는 것 같아. 왕건 거 다 따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관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밖에다가 토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얼른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죠. 그래서 오죽하면 돗자리 자국이 났다, 이 임금한테는. 그렇다고 돗자리 자국이 날 수 있나, 생략적으로? 전설이 그런 거야, 전설이. 나주댁 힘없습니다. 요 둘은 충주댁 유씨, 여기가 좀 힘있죠.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는데, 이 이허겸이 자기 딸을 안산 김씨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안산 김씨가 어떻게 보면 세도가야. 안산 김씨에서 딸 셋을 현종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안산 김씨 딸이기도 하지만 그 엄마는 이허겸의 딸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외척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문종 때는 이자연도 많이 들어봤죠. 가수 말고. 이자연도 딸 셋을 문종한테 보내서, 이 현종한테 간 딸은 덕종하고 정종, 문종을 낳는데, 문종한테 셋을 줘가지고 순종, 선종, 숙종을 낳고, 네 번째가 의각국사 대천. 이거 의천이 아닙니다. 의각국사 의천이 맞나 참? 대각국사 의천. 네, 정정하겠습니다. 맞네. 대각국사 의천이 넷째. 요 형제예요. 넷. 거기에 딸을 본 거예요, 이자연이. 그리고 아버지는 순종한테, 여기는 이제 비는 아니고 후궁을 줬어요.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자겸, 여기가 이제 왕을 쥐고 흔들었죠, 마지막에. 예종한테 둘째 딸을 보내고, 예종의 아들한테 셋째, 넷째 딸을 보내고. 이거 진짜 개천수지. 어떻게 돼? 이자겸이는 순종의 처남이고, 예종의 장인이고, 인종의 외할아버지야. 이면서 장인도 돼. 이런 촌수가 이기는. 그 이자겸이가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외척들이 개입됐는지 알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이렇게 덮여 그려놓고 설명하는 적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인천 이씨가 고려 왕조에서 해먹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 잡으려고 빌어 주는 거죠. 이게 뭐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죠. 거기다가 요거는 제가 얘기한 거고, 자기 아들을 그 당시 그 이자겸은 문신인데 그 당시 무신의 넘버원이 척준경이야. 척준경이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 겁날 게 없는 거야 이자겸이는. 왕이 이자겸한테 와야 돼 오히려 보고하러. 그 정도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직책이 국공 태자하고 동급이야. 스스로 차마 왕이라고 못할 뿐이지. 자기 생일이 인수절이야. 광복절 뭐 이런 거 같이 자기 생일이. 생일날은 문신들이 막 칭송하는 글을 지어서 올려야 돼. 용벼천가를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가 또 지국군사라는 이런 직책을 만들어서 왕이 책봉식을 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디서? 자기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권력을 해서 왕이 얼마나 싫었겠나. 자기 장인인데도. 그래서 인종이 18세가 되니까 이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척준경이와 이자겸을 이간시켜요. 그래서 척준경이가 이자겸을 치게 하고 성공했지. 그리고 척준경이 다시 나머지 대신들이 탄핵을 시켜가지고 귀양분을 해서 이자겸의 그 권세를 끝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개성의 권문 세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힘을 얻기 시작했느냐? 서경파, 평양으로 갑시다 하는 파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묘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묘청의 남만 배우면 안 되고 이런 시속 게임이 있거든요. 개경파가 몰락을 하니까 서경파가 뜨는 거예요. 문신이 몰락하면 무신이 뜨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자겸이 처음 꺼낸 게 18자 위에요. 18자식이 왕이 된다. 18자가 쓰면 2자거든요. 요거 이성계가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묘청의 난이 이어집니다. 이제 개경파는 몰락하고 서경파가 이제 개경은 지력이 죽었다. 서경, 평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묘청이 나오는데 실패하죠. 천도하고 이런 게. 그래서 묘청이가 서경에다 성을 쌓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요거 조금 특이한 반란이야. 따로 왕을 추대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반란인데 아무튼 한 1년여 끌다가 이걸 누가 진압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부식 맞습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가 저걸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파가 다시 몰락을 해. 그러니까 다시 뭐야? 개경파가 또 이제 완전히 김부식을 필두로 해서 개경파가 잡는데 임금은 권력 잡은 놈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권도 능멸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개경파 문신들이 어디랑 충돌하냐? 무신들하고 충돌하는. 그게 이제 무신의 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신들이 개경파와 서경파가 주고받고 해서 왔는데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무신이 충돌하게 됩니다. 무신난은 2번 있었어요. 근데 조선도 그렇지만 고려도 건국한 사람은 무장이에요. 왕건도 무장이거든요. 문신이 아니에요. 이성계 당연히 무장이고. 무장이 건국한 나라인데 광종 때 과거 들어왔죠. 유교 들어오지 하면서 그 유교 정치, 과거 정치 되면서 문신 우위가 돼가지고 문신이 무신을 통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다 문관이에요. 무관은 맥시멈이 3품, 상장군. 1, 2품이 없어. 1, 2품은 오직 문관만. 그래서 문관이 무관을 데리고 전쟁 나가. 그렇게 돼요. 그 불만이 쌓여. 토지 주고 녹봉 주는데도 문관하고 무관은 게임이 안 돼. 나중에 줄 게 없으면 무관 거를 뺏어와 또 거꾸로. 그러다가 어디서 1차 무신의 난은 그냥 가볍게 일종의 약간의 이벤트로 끝났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근데
왜냐하면 거란의 침입을 3번을 막아내면서 그래도 군인들 대우가 좋아지죠. 전쟁을 겪으면 약간 군인들이 올라가거든. 근데 요 김훈하고 최지리가 그 자기네 땅을 뺏겨 문신들한테. 그러니까 뒤집어 엎었어. 그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이러면서 뭐가 돼? 무신은 점점 더 나빠지죠.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우리도 근세들이잖아요. 군 출신이 뭐 하다가 그 정권 끝나면 완전히 뭐 군 출신 이렇게 되듯이. 근데 진짜 무신의 난 메인 게임은 정중부의 난이에요. 그 아까 그 틀어막은 서경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 아주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었죠. 그 아들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가 내시야 내시. 저때 내시는 그 카트한 내시가 아니고 고려 시대는 그냥 왕 옆에 있는 뛰어난 그 문관들이 내시부예요. 내시부. 이게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환관이 됐지만 저때 내시는 환관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의 A급 공무원들이야. 그 내시부 그 아들이 김정중부를 촛불로 수염을 그 연말 마지막 큰 행사에 크리스마스 송년 파티에서 오버해가지고 수염을 태운 거야. 그래서 정중부가 묶어놓고 막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나와서 막 진압하려고 그러고 막 큰 문제가 된 거를 왕이 유야무야 이렇게 눌러놨어. 근데 의종 이 참 무능한 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환관 정치하고 주연 정치, 환관에 휩쓸려서 그 다음에 매일 술을 먹으면서 문신들하고 시를 주면서 유흥과 오락만 즐기는 거예요. 장소 옮겨가면서. 그때 무신들은 뭐해? 외가 경계만 쓰는 거예요. 때가 돼도 밥을 안 주는 거야. 너 밥 먹었니? 이러면 밥 못 먹었다는 놈이 부지기 순 거예요. 외가 경비 서는 놈들이. 그 상황에서 문신 한내가 젊은 놈이야. 급도 낮아. 늙은 무신 이소음 급도 높아를 때린 거예요. 그 안에서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중부가 크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아무리 문신이라도 급이 네가 8급에 불과한데 3급을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리고 무신들이 그날 완전히 폭발을 해서 그날 저녁에 다 죽여요. 문신들을. 그리고 의종하고 태자 쫓아내고 왕도 바꿔버려요. 물론 그렇게 한 무신들을 또 반대한 데가 일어나지만 그것도 진압이 돼. 이의민,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의민 경치 쪽에서 힘이 천하장사죠. 그래서 여기서 쫓겨난 의종도 이의민이가 죽여버린다. 허리를 뭐 부러뜨렸다는 말이 있어요. 힘이 장사라. 그래서 이때부터 1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하면서 최씨가 드디어 나타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최우 때 강화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준, 임현, 임유무까지 100년 가까이 무신 정권이 이어지고 100년. 우리가 많이 뭐 중방, 교정도감, 뭐 정방 시험 많이 본 거죠, 이거. 요때 강화도 넘어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계속 강화도. 그래서 원종 때 출육 환도를 약조하고 태자를 먼저 입조, 원나라 몽골 제국 원제국에 보내서 황제를 아련시키고 원종도 갔다 오고 나오고 이제 무신정권이 끝났으니까 왕정을 복구했죠. 근데 뭐가 이어져? 원제국의 간섭이 이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고려 임금은 충자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충렬, 충선, 충수, 심지어 이 왕이 왔다 갔다 하죠. 폐위, 보기, 폐위 막 이렇게. 나중에 충목, 충정 거쳐서 공민왕에 와서 비로소 반원 친명으로 돌아가죠. 그때 이미 이제 원제국은 끝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우왕, 청왕으로 이어지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공양왕 대에
명실상부하게 고려의 왕통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거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머리 아프죠? 아까 그 이자겸의 난 설명도 머리 아프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재밌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 계속하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려 말에 몽골이 6번 또는 7번 그건 뭐 이제 역사적으로 분류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끊임없이 침입을 해서 그 와중에 강화도 천도 갔죠. 팔만대장경이 지금 제조입니다. 제조 다시 만든 거. 초조는 이때 분실됐죠. 경주 황룡사도 이때 불타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대장경을 이때 만들었죠. 그리고 강화도 가서 38년을 머물다가 나와서 개경 환도를 했고 그때 끝까지 반대하던 세력 삼별추는 진도를 거쳐서 제주로 내려가서 결국 제주까지 내려간 토벌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고 끝나죠. 그리고는 원나라의 간섭이 이어지고 우리나라 임금은 다 원나라의 사위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의 직접 사위예요. 사위. 친딸 사위. 대단한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막 즐겼어. 이 왕들은 그 자기 자리를. 그러면 충선왕은 뭐야? 외손주야. 외손주. 원나라 제국의 쿠빌라이 칸이 사위 자기 외손주가 고려 왕인 거예요. 이 충수광 이런 사람은 원나라 가 있고 고려에 오질 않는 거야. 외갓집에서 좋은 거야. 가서 대접받고. 그래서 반드시 그 왕들 입장에서는 억압된 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장경 아까 얘기한 초조 다 불타버려서 제조에서 만든 게 현재 해인사 팔만대장경인데 팔만대장경도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상세하게 저게 몇 개인지 몇 권인지 내용은 뭔지 이런 걸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세계문화유산 이 보호하는 팔만대장각이 문화유산이고 대장경판이 기록유산이죠. 더블 세계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들이 이제 마지막 공민왕의 반원 정책의 핵심은 이 양반이 그 춘자 왕들은 다 왕이 되기 전에 몽고에 가서 살아요. 어려서. 그러다가 왕을 바꿀 때 되면 왕이 돼서 고려로 와. 심지어 다시 가서 안 오는 왕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10년 동안 공민왕도 몽골에 살면서 그때 이쪽에서 명이 크고 원이 쇠약해지는 걸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과감하게 친명반원을 한 거야. 그리고 데리고 온 원나라 공주 와이프도 남편 편을 들어서 남편을 지지해 줬죠. 노국대장 공주. 그런데 원나라 친원파가 있겠죠. 당연히 그 기황으로 대표되는 그 오빠 기철이 그 세력들이 얼마나 또 원나라에 줄을 대고 싶어 자기네들 부귀영화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쫓아내고 친명파로 세력이 바꿔지는 그 타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땅 쌍성 총관부 비켜라 그래서 공민왕이 그걸 되찾죠. 그거 되찾을 때 누가 공민왕한테 가장 크게 협력을 했냐?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 그래서 이자춘이가 그때 공민왕한테 크게 쓰임을 받고 이성계가 고려에 데뷔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홍건적이 2번 쳐들어와요. 홍건적 그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그 원나라에 대항해서 한족의 농민 반란군들이 붉은 띠를 메고 홍건적으로 막 치고 다니는데 나중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면서 자기는 홍건적이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그 홍건적 때문에 공민왕은 몽진을 하죠. 안동 저기까지 내려간다고. 그때 다시 개경을 되찾을 때 최영하고 이성계가 1등 공신이 돼.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가 고려의 주요
군인의 무장의 핵심으로 떠오르죠.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하고 잘 유지하던 공민왕이 노국공주가 죽으면서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그 개혁 정치를 신돈한테 맡기니까 신돈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다가 개혁 정치도 사실은 유야무야 되고 신돈도 제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공민왕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임금을 죽이면 시역이라 그래요. 역인데 죽인 거죠. 노국공주 죽이고 나서 공민왕은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여자로 욕심을 안 내요. 그 참 멋있는 남자다. 그게 아니고 공민왕은 다른 남자를 쳐다봐.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가 누구냐. 자제위라 그래서 공신들이나 고위공직자 자제들, 젊고 잘생긴 놈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그룹을 만든 거야. 걔네들하고 왕이 매일 놀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선을 넘는 게 뭐냐. 그 중에 한 놈 보고 자기 후비들을 강간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후비들이 나를 건드리면 나는 자결하겠다고 막 강력히 저항을 해. 그래서 성사되지 않는데 뭐 임금이 시키시면 어쩔 수 없죠. 한 후비가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익비예요. 익비. 그래서 자제위 중에 홍윤희가 익비하고 간통을 했고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홍윤희가 익비가 그리워서 그 공민왕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가고 막 공민왕이 가래서 왔다 그러고 이제 그 핑계를 대고 계속 만나가지고 실제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공민왕한테 와서 내시가 알려. 그러니까 공민왕은 그걸 듣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알고 있는 놈을 죽이고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라고 속이려고 해. 그래서 그 홍윤희하고 최만생이 둘을 죽이기로 하는데 저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먼저 공민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다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막 이거 11억하고 비슷한 거 사실은.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누가 범인인지 막 몰라. 그 나중에 이거 잡아내는 얘기가 또 재밌다고요.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나왔대요. 여기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가 나와가지고 이 최만생이하고 홍윤희를 다 잡아와. 그래서 그거 해결한 사람이 또 권력을 잡아. 거기도 여차 없이. 쪽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사람 얘기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공민왕이 대가 끝나. 그리고 이제 우왕창왕으로 이어지는데 우왕창왕은 공민왕의 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죠. 신돈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왕 우창이 아니 뭐지? 아니고 신치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만든 영화가 쌍화점이에요. 너무 야해 이거 진짜. 야한데 재미도 있어. 그리고 우왕 때 최영 장군이 이거 나중에 이제 우왕이 돼서 우왕이 최영 장군을 어디 못 가게 하거든요. 일체 자기 장인이기도 한데 왜 못 가게 하는가가 여기서 교훈을 얻은 게 공민왕이 시해를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장 최영이가 제주도 내려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는 그 목자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걸 진압하러 내려가 있다 보니까 왕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왕은 나중에 최영이 자기 곁을 못 떠나게 해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할 때도 총사령관이 최영인데 최영은 개성에 잡아놓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회군이 성공한 것도 있어. 만약에 최영이 직접 끌고 갔으면 회군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돈이 바쳤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 중에서 공민왕한테 바쳤는데 그 반야가 낳은 아들이 우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았단 말을 못하고 후궁 중에 한씨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한씨가 낳은 애라고 하니까 반야가 들어가서 따져. 내가 낳았는데 왜 한씨가 낳았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 해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임진강에 던져버려요. 반야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 던진 게 누구냐? 이이님. 아까 그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공민왕 시해범들을 잡아내고, 이거는 그 아까 그 이씨 그 일족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이씨인데, 고려 말에 이이님이가 공민왕대에 우왕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우왕을 세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또 실권자입니다. 이이님. 뭐 반야를 강물에 던질 정도의, 그리고 우왕을 세울 정도의, 그래서 우왕의 와이프가 저 이씨하고 가까운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후처가 최영 장군의 딸인데 서녀야, 서녀. 큰 저기 정실 딸이 아니고. 그래서 최영이는 안 줄라 그랬어요. 안 줄라 그랬는데 우왕이 하도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줬으니까 장인이 돼가지고 우왕은 또 거기 기댄 거죠. 그래서 반야는 우왕의 생모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록상 희한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철령이 이제 여기에요. 대략 그 당시에 고려가 이거 완전히 조선 때 여기 사군 육진을 그 조선 때 정복하고 나서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간 거고, 고려 때는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철령이고, 요게 나중에 이성계 조상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이성계 조상이. 그래서 이성계가 여진족이다 뭐 이런 설도 나온 까닭을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철령인데 이 부분은 여진족과 고려에서 떨려나간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사는 애매한 국경지대야. 근데 여기는 통치를 누가 하냐? 원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지역이야. 거 철령이라는 곳이. 거기 쌍성 총관부인데. 그래서 이거를 공민왕 때 되찾았어요. 누구랑? 이성계 아버지가 거기서 벼슬아치라고 있었거든. 책임 벼슬아치를. 그래서 찾아내서 회복을 했는데, 중원의 주인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었잖아요. 명나라가 하는 말, 이거 원나라 거였지. 근데 중국을 우리가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거거든.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쭈? 이걸 내놓겠냐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요동을 치자. 그래서 요동 정벌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쉽게 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랬는데 이성계는 아니 되옵니다 하는 네 가지 이유를 대죠. 그래서 4대 불가론. 요 다음 장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철령은 여기다 저기다 설은 조금씩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철령. 근데 사실은 여기가 철령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옮겨져서 지금 태릉시가 철령시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지금 우리가 평양이 여기가 평양이 아니고 이 위에가 평양이라는 설도 있잖아요. 고조선 때.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씩 오락가락하고, 중국은 여기서 그 자기네 역사를 주장하고 우리는 더 위를 주장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북한에는 지금 현재 북한입니다. 이거 여기 철령에. 철령은 선군 혁명 영도의 상징입니다. 김정일은. 북한이 이런 거 잘하죠. 이 철령 사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편성이 돼서 올라가다가 4대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말머리를 돌려서 최영과 정몽주를 제거하고 창왕, 공양왕으로 잠시 왕위를 이어줬지만 결국은 자기가 즉위해서 조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성계 얘기가 시작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주로 고려의 멸망을 조금 숨가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 못한 재밌는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갑을 해서 조금 뒤돌아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